20세 말기의 친일 행각에 대해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럽게 생각한다. 운보 김기창 화백의 말이고요. 이완용은 한국 민족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규탄되어야 한다. 이 말은 이완용 재산몰수공청회에서 서울대 신용화 교수가 했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이런 나라에서는 전범이나 민족 반역자를 처벌하고 또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매국노의 후손들이 토지를 되찾으려 하고 있고 친일 화가였던 사람은 기념관을 건립하려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움직임과 영화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에서 독일군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머리를 빡빡 깎인 채 끌려가던 그 프랑스 여인의 형언하기 어려운 눈빛 한번 비교해 보시죠. La mémoire, ce n'est que du vent qui secoue les feuilles de nos palmiers du temps. Les vitrines, ça ressemble. Oui, il me semble à tout ce que je n'ai pas eu, le cœur d'un coureur de fond. Coucher de soleil violent. J'ai pris ce qu'il y avait. Il y avait, il y aura plus. Tout ce qui part, faut bien le dire, ne revient plus. Ça devrait faire penser à ce que t'as laissé d'un train, mais tu sais que dans 5 ans, Il y aura un enfant et le fil qui le retient au cerf-volant. J'ai pris ce qu'il y avait.
영화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 중에서 추억의 발라드, 프란시스 레이, 릴리안 데이비스의 음성이었습니다. 빛나는 5월의 아름다운 신부가 된 연수와 사랑하는 한준이, 태원이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듣겠다고 하신 부천 원미구 중일동 미리네 마을의 선우희수 씨,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영화 윌라드 중에서 마이클 잭슨의 노래입니다. 벤. 시험이 끝났다고요? 그러면 지금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계시겠네요. 대전 삼천동의 이종성 학생, 잘 들으셨죠? 영화 윌라드 중에서 마이클 잭슨의 벤이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 2동에서 처음으로 엽서를 보내주신 분이네요. 양지혜 학생. 자, 이분처럼요,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로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많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잠시 후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No me puedo quejar,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te a huir con 우리가 빛나고 있다. Yo quería volar.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콘택트 렌즈는 바로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의 눈을 생각한다면 시바 칼라 콘택트 렌즈를 선택하십시오. 스위스가 나온 세계인의 콘택트 렌즈, 시바 칼라 콘택트 렌즈. 당신의 아름다운 눈을 위해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시바 칼라 콘택트 렌즈, 시바 비전.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 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Crying Game. 보이저지의 잔잔한 목소리로 느끼는 영화음악의 향기 Crying Game. 그 감동을 음악으로 간직하세요. 폴리그램. 20살 치곤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아.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너스.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테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그냥 큰 냄비? 와, 멋지다. 옛날 생각나는데. 파, 마늘, 달걀에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큰 냄비에 얼큰하게 끓여 먹던 그 맛. 와, 스프가 3개씩이나 푸짐하다. 삼양 큰 냄비. 역시 냄비는 커야 맛있어요.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여자의 남자. 당신은 누구의 먼 바다인가? 아니, 당신은 누구의 불시인가? 사랑을 보호받지 못하고 서성이는 분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여자의 남자. 도서출판 해냄. 짜증나고 답답할 때 저는 전화번호를 꾹꾹 눌러요.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700-5900, 퀴즈를 즐기고 싶으면 700-9900을 누른다고요. 5900에서는 조갑경 언니가, 9900에서는 김원준 오빠가 즐겁게 해주거든요. 700에 노래는 5900, 퀴즈는 9900이에요. 아셨죠?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다 안 끝났는데. 바이오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얘 어제 그 남자 보기보단 세련됐더라고. 왜? 글쎄 막 헤어지려는데 내 전화 사소한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알려줬지 뭐. 700-8788. 그랬더니 내 사소함에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 있지. 저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전해주는 나만의 비밀 상자 700-8788. FM 영화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여러분, 영화 속의 맨 마지막 장면에요, 사람 이름을 부르는 그런 영화들 기억나세요? 일단 먼저 떠오르는 게 미셸을 부르는 볼레트의 음성. 잊을 수 없는 장면이죠. 금지된 장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꼬마가 어른을 부르는 장면인데요. 바로 쉐인의 맨 마지막 장면이죠. 소년이 떠나가는 쉐인을 따라가면서 그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쉐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자기 갈 길만 가죠. 그리고 소년의 목소리는 메아리가 돼서 다시 되돌아오는데요. 정말로 잊지 못하는 서부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 맨 마지막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We've never been able to show you of you to seen him. Bye, little Joe. He never even cleared the holster, would he, Shane?
아마 서부 영화에 나온 총잡이 중에서 가장 신사적이고 또 가장 애잔한 총잡이가 아니었나 싶어요. 쉐인. 영화 쉐인의 마지막 장면과 테마, 먼 산에서 부르는 소리, 빅터 영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 소리 중에 서울 신반포 아파트의 천심석 씨가 친구 은수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는 소리, 그리고 서울 도봉구 우이동의 이진경 씨가 친구 지원, 진영, 종선, 성현, 소라, 희정이가 더운 여름에 슬럼프에 빠지지 말고 힘내서 열심히 하자고 파이팅 외치는 그 소리도 함께 들으셨나요? 조금 매치는 안 되는 소리였지만요. 여하튼 간에 친구들을 사랑하는 소리였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요. 서울 서대문구 북아연 3동의 김평인 씨, 그리고 강남구 삼성동의 임미경 씨, 대구 남산 4동의 박정환 씨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신청곡입니다. 영화 대부 3편의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죠? 대부 알파치노가 아들 안소니가 공연한 그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보고 내려오는데 그때 총격전이 벌어지지요. 그런데 그때 딸 메리가 총에 맞아 쓰러지고 대부는 절규를 합니다. 자, 그 처절한 마지막 장면 들어보시죠. The other name Corleone make me think of a voice. Mascagni, esempio Mascagni. Dad? Hey, honey, come on over here. What's going on? This is my mom. Dad? Why are you doing this to me? You don't have to do this to me, please. Doing what, sweetie? What do you mean? Come on. Mary, please go. Benny, down the Dad? No. Oh. No! Mary! Mary! No, God. No! God, no! Oh, God, no, please! Mom, come on. Mom, just let her go. Let her go.
네, 7월에 들어서 처음으로 뵙네요. 영화평론가 정성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떠한 열변을 토해주실 건가요? 열변 이전에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저한테. 네. 제 생일입니다. 제가 유명한 7월 4일생입니다. 그러세요? 예. 벌써 지나갔으니까 전 못 들은 걸로 할래요. 네. 오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다름 아닌 네. 글렌 갤리, 글렌 로즈입니다. 제목도 좀 특별한데요. 예. 가이드 시네마의 우디 앨런이 퓨지로 나온 지난해 462호, 92년 12호로 특집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네. 이 특집호를 보시면은 미국 특집을 다루면서 90년대 미국 영화를 책임질 5명의 감독을 뽑고 있습니다. 네. 이 5명의 감독을 뽑은 것은 한번 그 명단을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의 고향 아이다호를 찍은 쿠스 반 산트가 먼저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고 평가하는 배트맨 전후편과 에드워드 가위선 그리고 금년 겨울에 개봉될 Nightmare Before Christmas 이것은 여러분들이 네. 미국판 미녀와 야수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 그 예고편이 무려 10분 가까이 나오는데 장담컨대 네.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화면을 보여줄 겁니다. 그 영화를 찍은 팀 버튼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원더보이라는 타이틀로 보이즈 앤 후드를 찍은 스파이크 리를 곧 능가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보이즈 앤 후드의 존 싱글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한 명의 흑인 감독인 One False Move를 찍은 칼 프랭클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렌 갤리, 글렌 로즈의 제임스 폴리 감독이요. 제임스 폴리가 있습니다. 까이의 평가에 의하면은 80년대 헐리우드의 유일한 작가주의 시네아스트 그리고 그를 일컬어 제2의 니콜라스 레이 감독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냐고까지 얘기합니다. 니콜라스 레이 하면 우리한테는 그들은 밤에 살았던 데일리 바이 나잇이라든가 또 가장 유명한 영화로는 시네마스코프 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면, 그러니까 제임스 딘이 휘파람을 불면서 화면 맨 저쪽 왼쪽에서 시작해서 전체를 다 가로질러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는 이유 없는 반항의 첫 장면을 찍어낸 바로 그 니콜라스 레이라고까지도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제임스 폴리의 영화는 우리나라에는 꾸준히 수입되었으나 한 번도 제대로 평가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의 대부분의 영화가 출시되었거나 또는 비디오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가요? 이 사람은 별일이죠. 네. 이 사람은 생년월일이 불명인데요. 어떤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경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람은 뉴욕 뉴스쿨이라는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NYU에서 영화 촬영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국 촬영 기사 협회의 ASC에 등록이 되어 있는 촬영 기사이기도 합니다. 단 한 편의 영화도 찍지 않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UV라는 아주 유명한 사진 학교에서 사진을 전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했었던지 스필버그나 루카스로 그 유명한 USC에서 영화 연출을 공부했습니다. 이쯤 된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영화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 USC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는 영화는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아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그렇죠? 그 가장 큰 이유는 헐리우드에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고급 인력들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헐리우드보다 더 완전한 스튜디오 시스템을 가진 장소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예술이라는 그 예술은 별도로 일단 놓으시고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라는 문제만 갖고 얘기한다면 헐리우드는 아마 가장 영화 감독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상적이냐면은 빔 벤더스는 코폴라가 영화 헐리우드에서 한번 찍을 생각이 없으십니까? 라는 그 한마디에 헐리우드로 달려갔을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제임스 폴리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로는 대부 1, 2편과 차이나타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4년에 데뷔했습니다. 그의 데뷔작은 데뷔되던 해에 우리나라에 개봉됐습니다. 뭐죠? 레클리스라는 영화입니다. 레클리스요? 그
아이단 킨과 데릴 한나. 그러니까 스플래시에서 인어로 나왔던 바로 그 아가씨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펑크 오토바이족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영화를 사실은 이 감독에 대한 인포메이션 전혀 없이 당시엔 뭐 데뷔작이 있었으니까 알 길이 없었는데 우연히 삼류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다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그건 마치 삼류극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절에 열혈남아를 봤을 때의 충격만큼이나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클리스를 보시는 분들은 헐리우드판 열혈남아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특히 중반에 오토바이를 타고 데릴 헨나와 아이단 킨이 달려가는 장면은 지금 봐도 마치 열혈남아에서 유덕화가 그 혼자서 포장마차로 달려가 모두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영화광들이 아니 저런 감독이 다 숨어 있었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감독이 특별히 이 필름 누아르에 관심이 많았나 보죠. 그렇죠. 정확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 얘기는 좀 이따 드리려고 했었던 바로 그 얘기인데요. 두 번째 영화는 At Close Range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이 영화는 시온 펜과 마돈나의 그 악당 남편 말입니다. 그 시온 펜과 크리스토퍼 워켄, 디어 헌터에 나왔었던 바로 그 배우가 나오는데요. 아버지로부터 아주 악당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려고 악전고투하는 10대 펑크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둘을 띄워놓기 위해서 악착같이 쫓아오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 아버지로부터 계속 탈출하기 위해 도망다니는 이야기인데 아버지판 광란의 사랑이네요.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사실은 데이빗 린치보다 더 기괴한 감수성으로 다루었는데 영화 전체를 끌고 나가는 시각적인 스타일이 일품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촬영을 원래 공부했었고 촬영 기사 출신이라는 것을 아주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찍은 영화는 마돈나 주연의 Who's That Girl입니다. 이 Who's That Girl은 수잔 셀드만의 절망적으로 수잔을 찾아서를 묘하게 뒤집어서 패러디화시켜서 만들었는데 이 영화는 그 해에 페미니스트들한테 여성 해방을 이야기하는 이론가들한테 영화 이론가들한테 아주 집중 난타를 받다시피 한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나는 스타일이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 고개를 끄덕거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만든 영화는 After Dark My Sweetie. 우리나라 비디오 출시명은 비명의 종합병원입니다. 비명의 종합병원. 예, 그러니까 그 영화 비디오 가게에 달려가셔서 발견하시는 순간에는 행운을 잡았다고 생각하면 틀림없는데 신기하게도 이 영화는 어떤 비디오 그 잡지나 광들의 리스트를 보더라도 빠져 있어서 참 저는 의외의 일이다 생각하는데 주연인 배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제이슨 패트릭, 그 적과의 동침이라든가 아니면은 케빈 코스터너가 나왔던 해에 똑같은 로빈 후드를 또 찍어서 아주 그 망친 배우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브루스 던, 거기에다가 가시나무새에 나온 레이첼 워드까지 나옵니다. 얘기는 예전에 복서였었던 사내가 병원에 들어가서 유괴소동에 말려든 아주 일대 난동극인데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은 영화를 이렇게도 찍는구나. 이 재능 있는 감독은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높이 평가받아서 이걸 보고 이 사람 대단한 감독이야라는 소리를 그 한마디 하면서 캐스팅한 사람은 다름 아닌 데이빗 린치였었고 데이빗 린치 지금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보고 계신 트윈 픽스 중에 한 편을 제임스 폴리에게 맡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어떤 편인지 여러분들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화를 찍은 것이 그래서 그의 오늘날의 평가를 불러온 것이 다름 아닌 글렌 갤리, 글렌 로즈입니다. 이 영화에서 우선 빛나는 것은 제임스 폴리보다는 데이빗 머밋의 시나리오가 일품입니다. 이 데이빗 머밋은 싱스 체인지라든가 아니면 두 번째 영화인 하우스 오브 게임 그리고 최근에 그 금년 초였었죠. 우리나라에도 개봉되었었던 호미사이드가 있죠. 그 살인 전담반 호미사이드라는 제목인데요. 그런데 데이빗 머밋의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그의 거의 완벽할 정도의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그 시각적인 감각이 늘 이 영화는 더 잘 찍을 수도 있을 텐데라는 아주 아쉬움을 낳는다는 점입니다. 글렌 갤리 글렌 로즈는 원래는 그 희곡으로 발표되었었는데요. 1980년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데이빗 마멧은 영화로 만드는 것이 거의 유일한 꿈이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제임스 폴리의 또 등장하는 그 비명의 종합병원 After Dark, My Sweet를 보고 그 스타일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매료된 사람은 데이빗 린치와 데이빗 머밋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명의 데이빗. 이야기는 그 하루 동안 시카고의 어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벌어지는 일상사적인 이야기인데요. 짧게 정은임 씨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시카고의 한 부동산 안에서 일하는 4명의 로마, 레빈, 모스, 에로라는 그 중개업자들이죠. 일종의 외판원들인데 그들 중에서는 이 로마를 빼고는 나머지들은 별로 실적을 올리지 못했는데 갑자기 판매 전략 회의가 열리고 그 본부에서 아주 젊은 상관이 갑자기 나타나죠. 알렉 볼드윈이 그 역을 맡았는데 폭탄 선언을 합니다. 1등은 캐딜락, 2등은 주방용품, 나머지는 해고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4명은 생존을 건 그 판매 경쟁에 돌입하는데 로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알파치노가 연기한 로마 같은 경우는 뭐 문제없이 자기 스타일대로 판매를 시작을 하지만 잭 레몬의 레빈은 악정 고투를 벌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 명단, 글렌 겔이라는 것이 그 명단이죠. 손님들의 명단. 맞습니다. 그것을 훔치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역시 사무실은 엉망진창으로 도둑이 들어가지고 있고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그들 하나씩 신문하기 시작하죠. 자, 그렇게 해서 영화는 종반부에 다가갈 즈음에 범인이 밝혀지는데 뜻밖에도 범인은 레빈이었죠. 저는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게 그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 에로우가 그 동료한테 나는 이제 이 직장을 그만둘 거야 하는 순간, 그 다음 순간 동료가 나가자 전화기를 집어들어요. 그러니까 전화 수화기를. 그리고서는 저 좋은 땅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이 나죠. 그 정확하게 그 설명해 주셨는데요. 영화가 시작하면 전화를 걸고 있는 전화 박스 안에 레빈, 즉 잭 레몬과 모스, 알란 아킨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핏빛처럼 붉은 박스에 파란색 아주 창백한 빛이 사람의 얼굴을 온통 감싸고 있습니다. 마치 시체처럼 보입니다. 이것으로도 이 영화가 이제부터 시작될 영화가 만만치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제임스 폴리는 시나리오를 단 한 줄도 고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그 3가지를 고민했었는데 첫 번째로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를 따져 물었습니다. 얼핏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성의 파멸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경쟁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적으로 이 영화는 속임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속임수라는 것은 어떤 장르인가? 라는 그 장르 문제로 거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선의의 속임수가 되면 그것은 코미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화 속에서 그 속임수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것이 끔찍한 쪽으로 달려가서 악의적으로 그려진다면 그것은 필름 누아르의 세계입니다. 제임스 폴리는 진실이라는 것은 코미디와 필름 누아르 그 어딘가의 사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정은미 씨가 필름 누아르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폴리가 여기서 그려내는 것은 코미디 누아르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형사 이야기로도 끌리지 않고 이것을 사람들을 난처하게 웃게 만드는 것으로도 끌리지 않는 그 두 가지를 크로스 퍼즐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렌 갤리, 글렌 로즈를 보시는 상당 분들이 영화가 참 이상하구나라는 생각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개의 감정이 항상 같이 가는데 그 같이 달려가는 방법이 아주 일품입니다. 이것은 물론 제임스 폴리가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앞서 얘기한 대로 니콜라스 레이에 의해서 사용되었었던 방법입니다. 단 니콜라스 레이처럼 제임스 폴리는 이 영화 세계를 패러독스와 아이러니의 영화로 만들어버립니다. 관객들에게서 코미디라는 것은 즉 이것이 코미디입니다 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관객들은 그것이 연기를 하는군. 그러니까 코미디라는 연기를 하는군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코미디는 아주 관객들에게 고통스럽고 난처한 코미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웃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웃기는 액션을 하고 그런 연기를 할 때 관객들은 그것이 안쓰러워 보입니다. 그 안쓰러워 보이는 것을 제임스 폴리는 의도합니다. 그 인물들을, 네. 그 안쓰러운 인물들을 그 다음에는 그 인격을, 페르소나들을 누아르의 공간 속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미디의 인물들을 누아르의 공간에 놓고 그 다음에는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이 공간들은 모두 제임스 폴리에 의해서 그들의 내면의 사고를 담아내는 장소가 돼버립니다. 그는 주인공들의 정신을, 주인공들의 그 마음을, 그리고 속임수를 담아내기 위해서 아주 놀랄 만큼 섬세하고 치밀하게 장면을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의 연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영화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 그 스타니슬랍스키적인 연기 방법을 쓰는 영화는 거의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기, 스타니슬랍스키적인 연기 방법을 쓴다면은 그 인물이 일단 동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인물인 것처럼 하는데 그 인물이 지금 하고 있는 대사의 뉘앙스가 인물의 해석보다 통상 앞서게 연기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자기적인 연기라는 이유로 뉴 시네마 감독들 이후에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폴리가 놀라운 것은 그는 자신의 화면을 인공적으로 만들면서도 즉 연기자들을 스타니슬랍스키적인 연극의 방법으로 연출을 하면서도 그 자신의 화면은 결코 연극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은 연극적인 화면을 만들게 된다면 흔히 표현하는 말로 그 따블로 미장센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자형 스테이지를 만들어 놓고 연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액자형 스테이지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대신 화면을 그는 이중의 거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인물의 공간을 만들어 놔서 즉 마스터 쇼트라고 그러는 상황 설정 쇼트가 보이자마자 곧장 인물 내로 화면이 들어갑니다. 시네마스코프 화면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빠져나간 카메라는 경사 시점의 위치로 카메라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객도 경사 시점에 앉아서 무대를 바라보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의 카메라의 포지션은 고의적으로 연극의 화면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의 무대를 만들어 놓고 이 카메라는 이것을 그 안으로 들어가 두 개의 거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관객들로 하여금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를 즉 원근을 끊임없이 오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오가게 만드는 카메라는 그러나 놀랍게도 그 영화 보셨으니까 기억나시겠지만 그 카메라는 인물을 쫓아가지 않고 대사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보여주는데 주력하기보다는 이른바 대사의 시점 쇼트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방법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제임스 폴리의 관심거리, 인물과 공간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떠올리게 됩니다. 이 영화 속에는 단 한 명의 여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저 목소리만으로 존재합니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여자는 그 잭 레몬이 맡은 레빈의 딸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딸에게 전화하는데 그 딸은 영화 속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그녀는 목소리만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레빈과 모스, 엘로우, 로마 그리고 그 사무실의 사무실장인 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사무실의 공간이죠. 사무실의 공간이라는 것은 아버지들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제임스 폴리는 끊임없이 아버지에 의해 고통받는 아이들의 세계를 다뤄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을 없애버리고 이번에 아버지의 세계로 옮아갑니다. 그리고 옮아가는데 이것은 가정 없는 아버지의 공간입니다. 아무도 가정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 속에 들어가 그들을 설득해서 땅을 팔려는 이들의 세계입니다. 즉 가정의 관계 속에 들어가려 하지만 이들은 거듭 부정당하고 그리고 쫓겨나는 이들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제임스 폴리는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눕니다. 그 하나는 밤의 공간이고 하나는 낮의 공간입니다. 밤의 공간은 비가 내리고 있는 폐쇄적이고 인공 조명의 분열증적인 공간입니다. 낮의 공간은
환하게 개어 있습니다. 언제 비가 왔냐 싶게. 그런데 이것은 집단적인 폐쇄를 보여줍니다. 자, 보십시오. 밤의 공간은 세 개로 나뉘어진 공간입니다. 알파치노가 맡은 로마의 공간입니다. 네. 로마는 이 사무실에서 가장 실적이 좋습니다. 그는 1등의 공간입니다. 그는 캐딜락의 공간입니다. 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안락한 실내입니다. 그 안락한 실내에서 로마는 항상 그가 중심이 되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되어 앉아 있는 그곳에서 로마는 자기 일을 아주 근사하게 해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공간은 모스와 엘로의 공간입니다. 어떻게 이거 좀 벗어날 수 없나, 딴 세계로 가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사람의 공간은 2등의 공간입니다. 그들은 스탠드 바에서 둘로 나뉘어진 공간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 나뉘어져서 보여주는 것은 모스와 엘로우가 결코, 즉 이미 화면상으로 그 엘로우의 제안에 모스가 절대 설득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둘을 아주 시네마스코프를 하면 당연히 두 사람을 한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나눠서 보여줘서 두 사람이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영화는 그것을 나눠서 보여줍니다. 아마 이것은 시네마스코프의 가장 완벽한 공간으로서의 놀랄만한 나눠찍기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잭 레몬의 레빈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꼴찌 공간입니다. 그는 중심에 의해서 항상 주변에 있거나 다른 것에 의해 갇혀 있거나 또는 자기가 중심에 있을 때 화면에 이 이야기의 중심은 자기가 아니라 전화 속의 상대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주변에 있거나 쫓겨나 있거나 늘 밀려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공간 사이를 영화는 거듭 반복적으로 오가는데 거기 묘하게 생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아무리 주의 깊게 봐도 순간순간 깜빡깜빡 영화를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중간에 묘하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즉 그 생략이 영화 전체에 이상한 그 긴장감을 만들어내서 마지막에 범인이 레빈이었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 친구가 했어라고 깜짝 놀라게 만드는데요. 그것을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쫓아가도 영화가 숨길 수 있었던 가장 훌륭한 것은 물론 시나리오의 솜씨 덕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나리오 때문만이라면은 주의 깊은 관객이라면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략 가능하게 했겠는가는 바로 제임스 폴리의 솜씨입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폴리는 화면에서 이미 충분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즉 정보가, 화면에 담기는 정보가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 생략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관객들은 뛰어넘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빠져서는 안 되는 대목들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야기와 화면 스타일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꼼꼼히 읽고 찾아낸다라면 일단 이 프로의 청취자분들은 1등 영화 강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이 영화는 공간과 인물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유난히 창문 유리가 많은 것 기억나시죠? 아주 유난히 많은데 앞부분에서는, 즉 밤의 공간에서는 이 인물들의 거의 분열증적인 세계를 보여줍니다. 아주 섬찟할 정도의 빨간색이나 파란색 같은 원색을 사용해서 이들을 산산이 분해해버립니다. 그런 것들 바로 늘 곁에 서 있기 때문에, 즉 이 영화를 만약에 한 번 더 보러 가시는 분들은 이 인물들이 서 있을 때마다 그 옆에 있었던 색깔이나 창문에 그 나눠진 틀이 몇 개인가를 유심히 보십시오. 바로 그 인물의 그 마음을, 그 마인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낮으로 옮겨지면은 날씨가 활짝 개입니다. 그런데 창문이란 원래 바깥을 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창문으로 야외가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창문은 등장인물들의 분열된 아주 자폐적인, 폐쇄적인 드라마 트루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감시당하지만 밖을 보지 못합니다. 제임스 폴리가 새로운 것은 그것을 상징적인 비유가 아니라 그 반대로 드라마 트루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인 미장센의 요소들이 그 자체로
영화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폴리는 장르 영화를 찍으면서 즉 영화에서 그 화면이 자의식을 다뤄야 된다라는 모더니즘적인 전통을 거절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쉽게 요즘 유행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들지 않는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제임스 폴리는 대사가 스토리인 영화를 어떻게 담아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랭글리 그랜 로즈의 가장 큰 문제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의 대사 중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해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그 옆에 있는 자막으로 쫓아가시는 분들은 영화의 3분의 2는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대사가 화면인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들의 성격을 나타내는 대사조차 아주 극단적으로 다 줄여버려서 자막으로 보시는 분들 참 안타깝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제임스 폴리는 여기서 영화에서 마스크를 대부분 고정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알파치노나 잭 레머는 아주 연기력이 정말 훌륭한, 그러니까 표정으로 연기할 수 있는 배우들인데 표정 연기를 거의 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오히려 그 제스처에 큰 비중을 두어버립니다. 그리고 꼭 마스크를 보여줘야 될 대목에 가서는 그 뒤에 있는 창문이나 또는 어떤 조명 같은 것을 통해서 이 마스크를 화면 공간의 일부와 연관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과 제스처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공간과 제스처를 이끌어내서 영화를 찍는 방법을 무엇라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그는 제임스 폴리는 마치 인상주의 화가들이 자신의 소재, 마티에르를 다루는 것과 유사한 경향으로 영화를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제임스 폴리가 어떤 스타일의 영화 감독이냐고 묻는다면, 즉 새로운 영화의 사고 속에서 제임스 폴리가 그려내는 스타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인상주의적인 태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영화 팬들은 글렌 로즈가 대사가 많고 장소가 고정되어 있고 인물이 제한되었고 시곡을 가져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영화가 너무 연극적인 거 아니라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영화광으로서 실패입니다. 오히려 영화가 정말 어떤 방법으로 사고하는 것이 영화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 이 영화는 금년 들어서 제가 본 영화 중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용서받지 못한 자나 쿠스트리짜의 집시의 시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한 시릴 꼴라르의 사베지 나잇과 함께 아마도 금년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던 영화 중에서 가장 새로운 화면에 관한 사고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임스 폴리는 가이드 시네마 표현에 의하면 그는 영화의 인상주의 시인인 것입니다. 오늘 인상주의 시인 제임스 폴리의 글렌 로즈 읽기를 정성윤 씨가 가르쳐 주셨는데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글렌 로즈 중에서 참 이 공명이 잘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블루 스카이 들어봅니다. Sky smiling at me, nothing but blue skies do I see. In the morning there's bluebirds singing a song, nothing but bluebirds from now on. I never saw the sun shining so bright, never saw things going so right, noticing the days hurrying by. When you're in love, my how they fly. Blue days, all of them gone, nothing but blue skies from now on. Baby.
Let me tell you, I never saw the sun shining so bright. Never saw things going so right. Noticing the days hurrying by. When you're in love, my how they fly. Blue skies smiling at me. Nothing but blue skies do I see. I'm on the bluebird singing a song. Nothing but bluebirds from my wall. Let me tell you, I never saw the sun shining so bright. Never saw things going so right. Noticing the days hurrying by. When you're in love, my how they fly. All of them gone. Nothing but blue skies from now on. Nothing but blue skies from now on. Nothing but blue skies from now on. Nothing but blue skies. I know all there is to know about the crying game. I've had my share of the crying game, but there are kisses and there are smiles. And then before you know where you are, you're saying goodbye. One day soon I'm gonna tell the moon about the crying. Maybe he'll explain why there are parties, why there are tears, and what to do. 하이텔러 사연을 보내주셨죠. 숭실대 물리학과 대학원의 이성우 씨, 지금 대입을 준비하고 계신 백정열 씨, 그리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서울을 떠나 속초로 가겠다고 하신 권영석 씨 듣고 계십니까? 영화 크라잉 게임 중에서 보이 조지의 노래인데요. 자, 오늘 여기서 이만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동두천의 김선자 씨, 서울 방배동의 장인숙 씨, 엽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